그래도 일어서서 인사를 드릴게요. 자,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세공무원교육원에서 상징팀장을 맡고 있는 임형걸이라고 합니다. 자, 처음 뵙겠습니다. 먼저 워밍업, 여러분들 혹시나 여러분들 이 화면 제가 넘긴 창이 잘 안 보이거나 하신다면 자, 채팅창을 한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워밍업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시간이 조금 지체되기 때문에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징법 개요입니다. 상징세 개요부터 하겠습니다. 일단 상속하고 증여, 상속하고 증여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채팅창에 한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상속하고 증여는 일단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무상. 자, 절세미녀님, 무상. 자, 부의무상 이전, 부의무상 이전. 맞습니다. 무상, 그리고 부의무상 이전인데, 자, 받는 사람이 납부한다. 자, 김일님, 그것도 맞습니다. 받는 사람이 납부한다. 받는 사람이 납부한다. 자, 일단, 상속하고 증여는 자, 받는,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에 대해서 받는 사람이 납부를 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혹시 증여세의 납부 의무자, 여기서 잠깐만 좀 확장할게요. 증여세의 납부 의무자는 누구일까요? 퀴즈. 증여세의 납부 의무자, 증여세의 납부 의무자. 절세미녀님 수증자입니다. 수증자. 자, 여기서 상품을 안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수증자. 그러면 상속세의 납부 의무자는 누구일까요? 상속세의 납부 의무자. 상속세의 납부 의무자. 상속인. 상속인.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상속인과 수증자. 상속인과 수증자. 아, 자, 연직콩진님 약간 아쉽습니다. 상속인과 수유자죠. 김빌님. 상속인과 수유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상속인과 수유자의 차이점은 어떻게 될까요? 상속인과 수유자의 차이점. 상속인과 수유자의 차이점. 자, 연직콩진이 유언에 의한 증여를 받으니까 수유자다. 약간 비슷합니다. 일단 물론 그 의미는 연지 콩지님께서 아시고 계신 것 같은데 여기서 제가 원하는 대답하고는 약간 좀 거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상소인과 수유자에 대한 차이점, 기밀림, 직계비속이 아닌 자, 수유자 그것도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뜻인지는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약간 김얼리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얼림. 자, 상속인은 법정, 유증의 경우는 수유자. 다들 뜻은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원하는 대답은 약간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자, 상속인과 수유자에 대해서도 간단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과정은 사실 저희가 우리 그 국세공무원 재직자들에게도 상증세를 사실 30시간을 해도 다 못해요. 모자라요. 그것을 우리 여러분들께 3시간 만에 하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상속세가 뭔지, 증여세가 뭔지, 그리고 재산평가가 뭔지 그 틀을 잡는 것을 한번 이번 시간 학습 목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께 가장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임팩트 있게 다가가려면 사실 증여 파트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 여러분 아무래도 실생활에 좀 더 익숙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재산평가하고 상속을 위주로 할 거예요. 우리 교재에서 보시면 우리 교재에는 지금 일단 교재에는 재산평가, 상속, 증여를 다 실어놨지만 좀 시간 관계상 재산평가하고 상속을 위주로 하고 증여는 나중에 혹시 시간이 되면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증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일반 유튜브나 이런 데서도 사실 많이 다뤄요. 그런데 재산평가라든지 상속은 사실 그렇게 다루는 곳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오신 거 한번 재산평가 그리고 상속에 대해서 그 개념을 한번 좀 넣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괜찮으신가요?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여러분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답을 기초로 증여 같은 경우는 일단 받는 사람을 수증자라고 하고 상속 같은 경우는 받는 사람을 상속인과 수유자라고 합니다. 수유자. 둘 다 받는 사람들입니다. 받는 사람들. 받는 사람들인데 일단 상속 같은 경우는 주는 사람이 사망을 함으로써 주게 되는 것이고 증여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생존한 상태에서 주는 거다. 이렇게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약간 계산하는 방식은 좀 달라요. 자, 그게
혹시 유산세 구조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유산세 구조. 상속 같은 경우는 자, 일단 받는 사람들이 납부를 하지만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냐? 피상속인이 돌아가실 때 남기신 재산들을 모두 다 합합니다. 누구 기준으로? 돌아가신 분 피상속인 기준으로 재산들을 다 합해요. 그래서 일단 상속에서 중요한 것은 합치는 게 중요합니다. 합치는 게. 무조건 합쳐야 됩니다. 돌아가신 날 기준으로 합친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세금을 계산합니다. 돌아가신 분이 100억을 남겼다면 50% 세율. 그리고 돌아가신 분이 1억을 남겼다면 10% 세율.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세액을 계산하고 이 세액이 나왔다. 이 세액이 나오고 나면 이것을 누가 부담하느냐? 받은 사람들, 자, 상속인과 수유자들이 나는 얼만큼 받았다. 나는 이만큼 받았는데, 그리고 어머니는 이만큼 받으셨고, 동생은 이만큼 받았다. 그래서 각자가 받은 만큼에 대해서 각각 받은 만큼에 대해서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증여세는 좀 달라요. 증여는 일단 주는 사람 기준이 아니라 받은 사람 기준에서 내가 얼만큼 받았는데 여기서 바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상속세 같은 경우는 유산세 구조로 합니다. 주는 사람 기준으로 해서 다 합쳐라. 그리고 난 다음에 세액을 계산하고 그 세액은 누가 부담하느냐? 받은 사람들이 받은 만큼 부담한다. 다만 증여세 같은 경우는 좀 다르다. 증여세 같은 경우는 받은 사람들이 그 받은 만큼에 대해서 부담을 한다고 해서 유산 취득세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그냥 상식적인 측면이니까 간단히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이 부분에 대한 설명들을 이 뒤에 뒷페이지에 보시면 그림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화면이 넘어간 거 같이 보이시나요? 갑니다. 자, 뒷페이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뒷페이지 몇 페이지입니까? 자,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자, 5페이지.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상속세에 대해서 막 자세하게는 못해요. 하지만 그 틀만이라도 여러분들 아시면 참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상속세가 사실 상당히 간단한 세목입니다. 자, 이게 조금 민법하고 결합이 돼서 힘들어 보이는데 일단 그 과세 구조만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간단하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속세 과세 흐름은 일단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피상속인의 계산들을 모두 다 합쳐라. 합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합칩니다. 언제 기준으로? 돌아가신 날 기준으로 합친다. 자, 상속 개시일 기준으로 돌아가신 분이 진양철 회장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의 이 재산들을 합친다. 합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세액을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유산세 구조, 유산세 방식으로 해서 일단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합치고 난 다음에 세액을 구하고 난 다음에 이 세액은 누가 부담하냐?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얼만큼? 자, 받은 사람들이 자, 배우자가 예를 들어서 50%를 받았고 아들이 10%를 받았고 딸이 40%를 받았다. 그러면 받은 사람들이 각각 그 받은 만큼에 대한 비율대로 부담을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물론 이 상속세에 대해서는 연대 납부 의무라는 것이 존재를 합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구정은 비상속인 재산을 모두 합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세액을 계산하고 그 세액은 누가 얼마큼 부담할 거냐 각자가 받은 만큼에 대해서 그 비율만큼 부담을 하는 것이 이 상속세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 있죠? 첫 번째 합치는 게 중요하다. 합치는 게 중요합니다. 합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 이 상속세를 누가 얼만큼 부담할 거냐 하는 것은 각자가 받은 만큼에 대해서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재산을 누가 얼만큼 받았는지 그런 분할이라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속세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합치는 과정과 나누는 과정 그 두 가지에 대한 세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뒷페이지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속세 계산 구조입니다. 자, 상속세 계산 구조. 자, 상속세 계산 구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계산 구조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게 고스란히 다 들어와 있습니다. 첫 번째, 피상속인의 재산을 모두 합치는 것. 첫 번째 보겠습니다. 본래의 상속재산이라는 것이 있고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간주상속재산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추정상속재산이라는 것이 있고 자, 밑에 내려와 있지만 이 사전증여재산 가산의 이 부분 그래서 피상속인 진양처리 재산들을 모두 다 일단 합칩니다. 합치고 이 재산은
총개념입니다. 총개념입니다. 개념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순 개념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피상속인 재산 중에서 보니까 이만큼에 남겼는데 일단 이 중에서 보니까 이 재산들은 특정 재산은 국가에다가 기부했습니다. 또 어떤 재산은 국가를 대신해서 존의를 하는 공익법인이라는 민간 영역에다가 또 기부, 좀 유식한 말로 출연이라고 합니다. 출연. 이런 출연, 이런 국가에다가 기부한 재산들에 대해서까지 과세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일단 총 개념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논의를 하는데 썼던 그 재산들은 다시 빼줍니다. 수익 개념을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자, 그런데 국가 같은 경우 어때요? 국가에다가 기부했다. 국가는 조금 믿을 만한 조직이죠. 그래서 사후 관리한 게 없이 바로 비과세를 해줍니다. 하지만 공익법인 같은 경우는 좋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민간 영역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 상속받은 재산이 기부된 재산이 좋은 일을 계속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계속 관세관청에서는 사후 관리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비과세가 아닌 과세가액 불산입이라고 합니다. 과세가액 불산입. 그리고 난 다음에 피상속인이 예를 들어서 재산을 10억을 남겨줬어요. 그런데 그 재산,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10억짜리를 남겼는데 그에 대해서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담보했던 대출 7억까지도 같이 남겨줬다. 그럼 어떠죠? 그 재산을 승계받는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승계받는 게 3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비과세, 과세가의 불산입, 거기다가 채무, 피상속인이 갚아야 될 채무, 공과금, 그 다음에 장례비까지도 같이 차감을 합니다. 이 과정이 어떤 과정입니까? 결국은 피상속인이 남기신 순수한 재산가액, 좀 유식한 말로 상속세 과세가액이라고 하는데 좀 우리가 편한 말로 하면 순수하게 남긴 재산입니다. 재산. 누가? 피상속인이 순수하게 남긴 재산이다. 자, 총 개념에서 여기까지 총 개념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뺄 것 빼준 순개념이 상속세 과세가액이라고 합니다. 유식한 말로 상속세 과세가액. 좀 우리가 편한 말로 순수하게 남기신 재산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상속세는 이제 남긴 재산에 대해서 과세하는 구조거든요. 지금 우리가 지금 방금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 순수하게 남기신 재산이 이만큼 나왔어요. 자, 여기다가 바로 우리가 과세를 하려다가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가지고 결국 누가 먹고 살아야 됩니까? 자, 상속인들이 그걸 가지고 생활을 영위를 해야 되는데 바로 과세를 하려다 보니 상속인들이 눈에 밟힌다. 그래서 국가도 인정이 있다. 라는 그 개념으로 해서 누구에게? 상속인들을 위해서 그런 공제 혜택을 부여를 합니다. 공제 혜택. 상속인들이 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공제를 좀 해주겠다라고 해서 그 공제 형식으로 차감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상속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바로 학습할 재산 평가를 해야 되는데 재산 평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 감정평가 수수료들이 나온다. 이것은 상속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 발생되는 필수 불가결한 비용 아니냐. 이것도 차감을 해주겠다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을 차감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과세 표준이 나옵니다. 즉 상속세를 계산하기 위한 준비가 다 됐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율을 여러분들 이제 신문 같은 데서 들어보시겠지만 자, 세율은 10%부터 50%까지 이렇게 세율이 계산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여기까지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괜찮습니까? 자, 따라오실 수 있겠습니까? 괜찮습니까, 여러분들? 채팅창에 한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까? 자, 고맙습니다.
제가 혹시나 말의 속도가 좀 빠르면 채팅창에다가 여러분들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정된 시간에서 여러분들 좀 많은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좀 속도가 좀 빨릴 수가 있거든요. 보통 우리 수업 시간에도 우리 그 재직자, 국세청 재직자 관계 우리 분들께도 당연히 좀 빨리 해요. 빨리빨리 하고 좀 빨리 시작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너무 빠르다 싶으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약간 좀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증여세 계산 구조는 어떠냐? 증여세 계산 구조도 똑같습니다. 상속하고 똑같다. 보겠습니다. 상속재산이 아니라 여기서는 증여재산 가입. 그리고 뺄 것 빼줍니다. 뭐 비과세, 과세가입 부수하니 마찬가지예요. 증여자가 국가 등에다 좋은 일 했다. 또는 국가를 대신한 민간인, 공익법인에다 출연했다. 그런 부분들은 빼주겠다. 그리고 채무. 아까 앞에서 상속 같은 경우는 채무, 공과금, 장례비까지 빼줬지만 증여에서는 채무를 빼줍니다. 채무. 자, 그리고 증여하기 전에 동의인한테 계속 증여를 했다고 하면 그 부분은 다시 합산해주는 증여재산 가산액이라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 좀 이따 같이 세부적으로 학습을 하겠지만 한 사람한테서 100억을 받았습니다. 100억을 받고 그게 아닌 한 사람한테 1억씩을 쪼개서 100번을 증여받았다. 자, 100억을 한꺼번에 받았을 때는 50%의 세율인데 한 번에 10억씩, 한 번에 1억씩 100번을 쪼개서 증여받으면 10%밖에 안 되네. 자,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서로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개의 조건을 똑같이 맞춰주겠다는 거. 자, 그래서 만약에 쪼개서 증여를 받았다. 한 동의일부터 10년 이내 쪼개서 증여를 받았다고 하면 똑같이 맞춰주겠다는 겁니다. 똑같이 합산을 해서 그래서 증여세를 계산하겠다. 왜? 상속세와 증여세는 초과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쪼개버리면 이 초과 누진세율이 낮아진다. 그 부분을 우리가 국가에서는 같이 다시 합쳐서 똑같은 조건으로 해서 과세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증여도 이런 식으로 해서 과세 표준이 나오면 자, 산출세액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방금 보신 것처럼 상속하고 증여는 겨우 그 과세 계산 구조는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상속을 어느 정도 아시면 증여는 사실 상당히 간단하게 들어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신고 기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그 계산 구조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신고 기한, 워밍업입니다. 지금 워밍업. 한번 신고 기한. 한번 퀴즈 한번 내보겠습니다. 지금 대충 신고 기한 다 알고 계신 분도 이미 꽤 되실 거예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한번 퀴즈. 자, 상속세 신고 기한 어떻게 될까요? 채팅창에 한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은 지금 같이 참여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틀려도 좋으니까 여러분들 막 언제든지 채팅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상속세 신고 기한은 언제일까요? 상속세 신고 기한은 언제일까요? 연지콩지님, 상속 개시일에 속한 달이 말부터 6개월 이내. 장영민님, 2024년 7월 30일, 2024년 7월 30일 어디 있죠? 잠시만요. 아, 뒤쪽을 보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자, 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아직 신고기한. 자, 상속 개시에 속하는 달일 말부터 6개월 이내. 자, 그래서 이 부분 상속 개시에 속한 달부터 6개월 이내. 자, 증여 같은 경우는 증여일이 속한 달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3개월 이내. 자, 그렇게 됐습니다. 이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 말부터 6개월 이내. 이거 간단히 그냥 좀 뭐 잠시 이렇게 제가 이전에 겪었던 그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면 현재는 지금 상속 개시에 속하는 달의 말 개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되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과거에 2008년도까지는 이게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날짜 개념이었습니다. 날짜 개념. 혹시 자 여러분들 잠시 퀴즈 하나 드릴게요. 지금 현재 상속세 신고세 공제가 몇 프로인가요? 상속세 신고세 공제 혹시 모르신 분 상관없어요. 상속세 신고세 공제가 몇 프로죠? 상속세 신고세 공제가 몇 프로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실까요? 자, 푸우님, 오타가 나는 것 같습니다. 자, 3%, 33%가 아니고 3%죠. 네, 3% 맞습니다. 3%. 자, 3%. 상속세와 증여세 같은 경우는 그 자체만으로 신고를 안 해야겠다는 그 유인이 좀 큰, 약간 그런 유혹이 많은 세목이었습니다. 과거부터. 그렇기 때문에 신고만 해라. 언제까지? 신고 기한. 우리가 지금 배우는 신고 기한까지만 신고를 해라. 그러면 납부를 하지 않더라도 3% 무조건 공제를 해주겠다. 과거에는 10%였거든요.
참 10%도 10%. 근데 이게 차츰차츰 줄어들다가 지금 3%까지 왔습니다. 자, 3%.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신고 기한까지 신고만 하면 자, 3%의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증여도 마찬가지고요. 과거에 제 경험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2008년도에 제가 자, 상속세 조사를 하던 시점이었습니다. 자, 과거 2008년도에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24년 5월 15일 자, 상속을 받았다고 하면 언제까지 신고를 해야 되냐면 2024년 11월 15일까지 신고를 해야 됩니다. 현재는 말일 개념이지만 과거에는 자, 일자 개념이었어요. 자, 그때 당시에 언제 어떻게 했냐? 신고세액이 산출세액이 한 50억 정도 나왔었거든요. 50억. 50억 정도 나왔는데 자, 이때 세무대리님께서 실수를 하셨습니다. 신고를 언제 했습니까? 신고를 언제 했냐 보니까 2024년 11월 17일 날 신고를 하셨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죠? 당초에 납부할 세액, 자, 산출세액이 50억이고 신고만 했으면 5억 세액 공제를 받는 건데 이때는 조금 세무대리인 쪽 측에서 좀 실수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자, 이 날짜를 좀 착각해가지고 이틀 후에 그 부분을 신고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 5억의 만큼에 대해서는 그 우리 상속인들하고 다툼이 붙어서 결국 그 부분은 약간 이제 손해 쪽을 좀 이렇게 물어줬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을 때 그래서 이 부분 사실 좀 간단하지만 어떻게 보면 예, 실무에서 보면 이런 일이 또 발생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신고 기한까지는 신고만 해도 이제 신고세액 공제를 받는다. 야, 이 부분도 한번 워밍업으로 간단히 한번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제 재산평가 단계에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까지는 우리 계산구조와 그 다음에 신고 기한이라든지 신고 세액 공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고 이제 재산평가와 관련된 여러분들 첫 시간을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산평가는 지금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다툼이 여전히 많은 영역입니다. 과거부터 많았고요. 과거에 우리가 기준시가가 위주로 됐을 때도 사실 상당히 많았고 지금도 아직까지 여전히 많은 부분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평가.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잠시 쉬는 시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제가 다음 주에 우리 납세자 세법 교실은 쉬는 시간을 조금 최소화할게요. 최소화하고 1시간 정도 하고 난 다음에 잠시 5분 정도 쉬고 또 1시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가겠습니다. 자, 재산평가입니다. 재산평가. 재산평가는 일단 뭐 조금 우리가 좀 뭐입니까? 설명을 드리는 말은 뭐 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화폐라는 공통의 척수로 환산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실제 실무에서 봤을 때는 재산평가가 결국 두 가지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언제를 기준으로 평가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평가를 할 것이냐. 자, 아버지께서 증여를 하나 해준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옆에 서귀포에 있는, 저희 여기는 서귀포입니다. 서귀포 소호동에 있는 LH 아파트를 증여를 해준다고 하는데, 자, 언제 날짜로 평가를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이 아파트는 도대체 얼마짜리냐, 라는 부분들이 우리가 평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언제를 기준으로 평가를 할 것이냐. 보시면 뒤쪽 페이지 갈게요. 페이지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 일단 평가 기준일은 당연한 말이지만 상속개실 또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평가를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각 평가 기준에 따라서 평가 가액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 기준점은 상속은 상속개실, 증여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상속개시일은 워낙 당연한 그 사망이기 때문에 증여일을 놓고 한번 여러분께 퀴즈를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자, 뒷페이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입니다. 한번 상황을 여러분들 한 30초 정도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뒤쪽에도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잘 풀고 계신가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얼굴이 잘 안 보여요. 지금 채팅창만 보고 하기 때문에 잘 풀고 계신지 잘 안 풀고 계신지 잘 안 보여요. 자, 혹시 잘 풀리시나요? 자, 일단 질문, 증여 일자를 묻는 부분입니다. 지금 아까 상속 같은 경우 상속개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증여일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과연 증여일은 무엇인가? 이 증여일이 도대체 언제를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한번 손이 아니라 채팅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증여 평가를 할 때 증여 계약일로 평가를 해야 된다. 자, 1번 증여 계약일로 평가를 해야 된다. 2번 취득세 납부일로 해야 된다. 3번 증여 등기 접수일로 해야 된다. 각자 한번 답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1번 아니면 2번 아니면 3번. 자,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자, 여러분들 여기서 틀려도 상관없어요. 자, 틀려야 여러분들 저 기억에 남습니다.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즉 아버지께서 저에게 증여를 한다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 야 오늘 증여 계약서 쓰자 그리고 내일 취득세 납부하고 그다음에 모레 등기소 가자라고 했을 때 저는 이 증여받은 이 부동산을 언제 날짜 기준으로 해야 될까? 언제 날짜 기준으로 해야 될까라는 부분입니다. 일단 법에서는 증여일 기준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 증여일이 증여계약서 작성일까요? 아니면 취득세 납부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등기 접수일 기준일까요? 연직공직님은 3번으로 1번 갔다 3번으로 옮겼습니다. 자, 지금도 옮겨도 상관없습니다. 자, 정답을 시간 관계상 정답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3번. 3번입니다. 생각보다 오답이 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3번. 3번. 즉, 자,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지금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을 증여했어요. 증여하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 증여계약서 작성하고 그 다음에 취득세 납부하고 세 번째 이제 등기소 갑니다. 등기소. 먼저 이 부동산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 부동산이 대표적입니다. 이 부동산과 같은 이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 같은 경우에 우리 상증세법에서 증여 시기는 언제, 즉 증여일자는 언제 보냐면 이 등기 등록 접수일을 해야 증여를 했다고 봅니다. 계약서만 썼다? 증여 아닙니다. 우리 상증세법상. 그래서 취득세 납부했다? 아닙니다. 등기소 가서 접수를 해야 됩니다. 왜 그랬죠? 아들 입장에서는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증여를 받았습니다라고 제3자에게 이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게 등기부등본, 즉 등기사항증명서에 찍힌 순간 아닌가요? 증여계약서 썼다고 이 부동산이 너 거냐?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상제세법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등기 접수. 등기가 넘어와야 비로소 아들 거다. 제3자야. 자, 제3자들에게 이 아파트는 내 겁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확장해서 이 아파트를 증여를 받고 난 다음에 평가는 어떻게 되느냐? 평가는 즉 증여계약서 작성 시점도 아니고 취득세 납부 시점도 아니고 등기소 접수 시점을 가지고 이때 평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등기사항 증명서 한번 볼게요. 우리가 흔히 등기부 등본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표제부에서는 일단 등기부 등본은 그 부동산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죠. 뭐 아파트다, 그다음에 철근 콘크리트좌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각구에는 이제 소유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홍길동이 보유를 하고 있다가 홍두깨에게 증여를 했습니다. 증여했다. 처음에 증여의 원인은 뭐죠? 증여 계약이 발생한 시점. 그래서 이 5월 15일이 증여 계약서 시점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등기소에 갔다. 그래서 5월 22일 등기소 가서 등기를 접수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처리가 완료가 되면 어떻게 되죠? 홍두깨 명의로 이렇게 부동산이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상증세법에서 바라보는 증여 시기는
언제입니까? 이 시기가 아니라 이 시기입니다. 이 시기. 이 시기가 증여 시기가 되고 이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해야 됩니다. 평가. 그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뒤에 정답은 3번.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나 주변의 분들이 증여를 한다. 예를 들어서 저희도 사실 그래요. 저희가 세무 공무원에 오고 난 다음에 친척분들한테서 전화가 많이 옵니다. 친척분들을 그리고 옛날에 20년 전 은사님한테도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전화해서 물어보시는 것들이 부가세, 법인세, 소득세 안 물어보세요. 주로 물어보신 것들이 증여세, 상속세, 그리고 간혹가다 양도세까지. 이분들이 전화 와서 혹시나 여러분들께 뭐 물어보신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일단 증여 시기가 언제인가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등기가 언제 접수했나요? 라는 부분들 일단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증여 시기를 먼저 특정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재산평가를 넣었던 이유는 사실 유튜브나 이런 데서 재산평가에 대해서 좀 심플하게 그리고 그 원칙, 간단한 원칙들을 설명하는 게 많이 없어서 여러분들 아무래도 이것을 하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평가 방법 18페이지 이것은 제가 이렇게 좀 고안한 그 그림이거든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그림을 한다고 한 하루 정도 좀 고민을 했어요. 우리 여러분들 말고 우리 구직청 재직자들 또 신규 임용 후보자들한테 어떤 식으로 좀 쉽게 설명해 줄까라고 이렇게 고민하다가 근데 이런 그림을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여러분들 나중에라도 이 그림을 한번 좀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 보시면 상당히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 아파트.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아파트를 하나 증여했을 때 일단 증여 시기는 등기적 수익이고 그 다음에 평가 방법은 어떻게? 두 번째 평가 방법은 어떻게? 다 여러분들 일단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가평가 원칙이다. 시가평가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가평가. 자, 그러면 시가평가는 이런 식으로 지금 이루어집니다. 자, 동그라미 하나 넣고 밑에 네모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있어요. 첫 번째, 자, 1순위부터 4순위까지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자, 1순위부터. 자, 일단 우리 법에서는 상속 개시일 또는 증여 현재 시가, 아까 평가 기준일은 이 두 개의 날짜고 평가 방법은 시가평가의 원칙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가, 그럼 시가가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시가는 눈에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 부분을 크게 5가지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 1순위부터 4순위까지로 해봤고요. 그 다음에 5순위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이것을 전체로 다 시가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시가라고 합니다. 이 부분 1순위, 5순위까지를 시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1순위부터 4순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똑같은 얘기예요. 아버지께서 LH 아파트 101동 707호를 여러분들께, 저에게 증여를 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저는 신고를 했는데, 아까 증여일자는 일단 특정이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자, 그럼 어떻게 신고해야지? 이 아파트 도대체 얼마짜리야? 게임 캐릭터처럼 우리 집 앞에 101동 707호 앞에 뭔가 이게 10억짜리다 아니면 12억짜리다 라고 써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네이버나 이런 데 부동산에 보면 그것은 시가가 아니라 호가죠, 호가. 팔고자 하는 사람이 내가 얼마에 팔고 싶다는 그 희망 가격이지 그것은 시가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될까요? 자, 그때는 1순위부터 5순위까지 이 원칙에 따라서 신고를 하라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뒤쪽에 한번 볼게요. 바로 뒷장으로 한번 넘어보시면 1순위부터 5순위까지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평가 기간이라는 그 일정한 기간 내에서 상속이나 그 증여받은 재산이 만약에 매매가 이루어졌거나 또는 수용이 또는 경매가 됐거나 또는 감정이 있는가에 자, 이 부분을 1순위로 한다는 겁니다. 자, 한번 간단히 여러분들 평가 기간은 바로 뒤에 나오는데 간단한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자, 아버지께서 101동 707호를 증여를 합니다. 증여. 그래서 2024년 오늘 며칠이죠? 오늘이 11월 25일 증여를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1월 25일이 등기 접수일이죠. 자, 그러면 이 시가 아버지께서 101동 707호라는 그 부분 아파트를 증여했는데 이 증여는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냐라고 했을 때 일단 이 평가 기간이라는 특정한 기간 내에 평가 기간이란 이 특정한 일정 기간 내에서 뭔가 이 증여받은 또는 상속받은 이 부분 우리가 지금 이 사례에서는 증여이기 때문에 이 증여받은 101동 707호 아파트가 팔린 게 있느냐, 팔린 사실이 있느냐. 만약에 팔렸다면 그 팔린 가격을 우리는 시가로 본다는 것입니다. 매매가의 대표적인 게 매매가이거든요. 그래서 이 평가 기간, 특정 일정 기간 내에 만약에 101동 707호가 팔린 게 있으면 그 부분을 우리는 시가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볼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겠죠. 아버지께서 증여를 해줬습니다. 아버지께서 증여를 해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증여받고 난 다음에 바로 팔아버렸어요. 얼마에? 10억에 팔았어요. 이 평가 기간이란 그 기간 내에 팔았다. 자, 그러면 이때는 시가가 얼마 되죠? 여러분들 한번 채팅창 한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버지께서 101동 707호라는 아파트를 제게 증여해 줬는데 저는 그것을 증여를 받고 난 다음에 바로 팔았습니다. 그러면 시가가 얼마? 10억, 10억. 자, 10억이 팔았다면 시가는 10억이 된다는 뜻입니다. 10억. 자, 10억. 자, 여러분들 이제 쉽죠? 10억입니다. 그 기간이 얼마냐? 평가 기간이라는 그 기간 안에 팔았다고 하면 그 10억이 시가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뒷페이지에 한번 잠시 볼게요. 뒷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평가 기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평가 기간. 평가 기간 볼게요. 평가 기간은 상속하고 증여하고 약간 좀 달라요. 자, 평가 기간은 상속 같은 경우는 증여일부터 전 6개월, 후 6개월, 증여는 전 6개월, 후 3개월 이렇게 됩니다. 평가 기간. 다시 한번 상속 같은 경우는 자, 평가 기준일로부터 해서 전 6개월, 그리고 후 6개월 됩니다. 그래서 2024년 8월 25일이 만약에 돌아가신 날이라고 하면 평가 기간은 2024년 2월 15일부터 2025년 2월 15일까지 되고 증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2024년 8월 15일 증여를 받았다고 한번 가정해 보면 평가 기간은 전 6개월은 똑같습니다. 2024년 2월 15일부터 후 3개월, 즉 2024년 11월 15일까지가 평가 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사례를 한번 볼게요. 아버지께서 101동 707호를 2024년 11월 25일 저에게 증여했습니다. 11월 25일. 다시 이쪽 큰 그림이다 한번 볼게요. 아버지께서 2024년 11월 15일 101동 707호를 저에게 증여했습니다. 그러면 평가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번 평가 기간 2024년 11월 15일 저에게 증여했습니다. 그러면 평가 기간이 어떻게 될까? 한번 여러분들 채팅창에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기간이 어떻게 될까? 전 6개월, 후 3개월입니다. 증여는 전 6개월, 후 3개월.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 될까요?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채팅창에 한번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고 우리 이번 시간 좀 쉴 거예요. 자, 전 6개월, 후 3개월입니다. 상속은 전 6개월, 후 6개월. 자, 다른 분들도 다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틀려도 상관없어요. 각자 한번 각자 생각하시는 그 기간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전 6개월, 후 3개월, 전 6개월, 후 3개월, 전 6개월, 후 3개월. 네. 연지콩지님이 약간 다른 분하고 하루가 좀 차이 나요. 2024년 5월 15일부터 2025년 2월 14일, 2월 14일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정답을 말씀드리게 정답 여러분들 다 정답을 맞추셨습니다. 자, 전 6개월이면 어떻게 되죠? 전 6개월 2024년 5월 15일부터 후 3개월 2015년 2월 15일까지 이게 이 해당 증여의 평가 기간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기간 안에 만약에 아버지께서 증여하고 난 다음에 제가 2025년 2월 15일 이전까지 만약에 팔았다. 그러면 이게 1순위가 되는 거예요. 1순위. 이 기간 안에 팔았다고 하면 또 반대로 아버지께서 베일동 707호를 이 기간 안에 샀어요. 매수. 이 증여받은 이 매수해가지고 아버지께서 이때 사셔서 그러고 난 다음에 저에게 증여했다. 그러면 이것도 평가 기간 안에 아버지께서 샀던 가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다시 한번 아버지께서 증여하시기 전에 샀던 가액이 나왔다면 그의 시가가 되고, 그리고 혹시나 아버지께서 증여를 하고 난 다음에 내가 팔았다. 그 판가격이 이 평가 기간 안에 들어오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1순위가 됩니다. 1순위. 그래서 다시 한번 마지막입니다. 평가 기간 내에서 평가 기간이라는 것은 상속은 전 6개월, 후 6개월, 증여는 전 6개월, 후 3개월, 언제 그 증여일이나 상속 개시일로 해서 그 기간 안에 그 상속받은 재산 또는 그 증여받은 그 재산이 만약에 팔린 게 있다고 하면 그것을 시가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시가. 그게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1순위 시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자, 쉬는 시간 전에 간단히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저희가 혹시나 또 좀 관심 있는 부분들은 좀 보셔야 되는 게, 우리가 법에서 보면 이전이란 말이 있고 전이란 말이 있거든요. 이전. 이것은 다릅니다. 엄밀히 다른 뜻이에요. 이전이라는 뜻은 뭐냐면 그 날짜, 이 평가 기준일을 같이 포함을 시켜요. 산입을 시켜요. 그런데 전이라고 하면 이 부분은 빼고 계산을 해요. 빼고 계산. 그래서 이전이 돼버리면, 자, 이전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2024년 2월 16일이 돼버려요. 자, 우리가 그 법에서 하는 건데 이전이 아니라 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 후도 마찬가지로. 이후. 후라고 하면 기간을 계산할 때 8월 15일은 빼고 계산하기 때문에 2025년 2월 15일이 되지만, 이후가 돼버리면 이 기간을 포함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2025년 2월 14일까지가 돼버립니다. 이게 그냥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시간은 1시간 가까이 여러분께 좀 했지만 실제 좀 중간에 약간 오류가 있어가지고 한 50분 정도 지금 수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잠시 좀 힘드시겠지만 5분 정도만 쉬고 바로 시작하는 거 어떨까요? 괜찮으세요? 화장실 갔다 오실 분은 금방 갔다 오시고 바로 한번 수업을 3시 5분에 시작하는 거 괜찮습니까? 혹시 좀 더 쉬는 시간이 필요하신가요? 괜찮으세요? 괜찮습니까? 그럼 3시 5분에 3시, 자, 3시 지금 3시가 좀 지났으니까 3시 한 7분, 8분 정도에 한번 7분 정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팅창에 남길게요. 자, 그리고 질문 잠시만요. 질문 같은 경우 들어오신 것들은 제가 수업 끝나고 나서 따로 다 이렇게 한번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시 7분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바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잠시만요. 우리 정기혁 교육생님을 호칭할게요. 정기혁 교육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기간이 가격이 다른 게 선호권이면 어떤 걸로 평가하나요? 그것은 다음 시간에 합니다.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자, 좀 쉬셨습니까? 일단 우리 납세자 세법 교실 시간에는 쉬는 시간을 이렇게 충분히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짧은 시간에 여러분 이렇게 좀 많은 것을 좀 들으다 보니까 이게 쉬는 시간은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첫 시간에 약간 제 돌발 사항으로 여러분께 좀 약간 그 운영상에 좀 이렇게 어, 접속이 좀 안 됐던 부분은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제일 긴장하는 부분이 온라인 과정이에요. 사실 강의하는 데에 대해서는 좀 긴장하는 부분이 없는데 이게 저희와 불가피하게 이런 부분들 발생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항상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긴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수업은 일단 저희가 좀 어쩔 수 없이 질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에 이거 중간중간에 질문을 받다 보니까 물론 이제 수업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최대한 이렇게 하면 중간중간에 말씀드리는데 혹시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신 부분들 이런 것들은 수업 끝나고 여러분들 주시면 그 부분 충분히 활용해서 여러분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또 이번 시간도 약 지금 10분이 좀 됐어요. 그냥 한 1시간 정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시간에서는 여러분께 1순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1순위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지금 이번 시간에 2순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2024년 11월 25일 아버지께서 자, 너한테 증여하겠다 해서 증여를 하셨어요. 증여를 하셨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 우리가 이 아들이 정회세 신고를 하려다 보니까 2024년 11월 25일부터 전 6개월 후 3개월 이 기간 안에 이 100일동 707호가 팔린 게 있더라? 그러면 얼마에? 예를 들어서 딱 상황을 하나 볼게요. 아버지께서 만약에 10억에 샀어요. 이것을 10억에 샀어. 10억에 사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증여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계속 가지고 와요. 자, 그런 경우 이것은 얼마예요? 시가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얼마? 1순위. 얼마? 10억. 그리고 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101동 707호를 계속 가지고 계시다가 옛날부터 저한테 증여했어요. 저는 증여를 받고 난 다음에 바로 12억에 팔아요. 이 평가 기간 안에 팝니다. 그럼 이거 얼마? 시가 얼마예요? 채팅창 부탁드릴게요. 시가 얼마? 12억이죠. 12억. 12억. 왜? 이 평가 기간 안에 이 증여받은 것을 한 가격이 있기 때문에 12억입니다. 아까 혹시 그 정기영 님이 질문하신 거예요. 자,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될까? 101동 707호를 아버지께서 10억에 샀어요. 평가 기간 안에. 예를 들어서 2024년 7월 1일 10억에 샀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증여를 하셨어요. 자, 그리고 저는 이것을 바로 증여받고 난 다음에 12억에 팔아요. 언제? 2024년 11월 30일을 팔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지? 10억도 되고 12억도 되네. 이 두 개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 라는 부분은 좀 이따 학습할 겁니다. 즉, 이 평가 기간 안에, 동일한 평가 기간 안에 시가로 보는 게 두 개 이상 존재할 때는 어떤 기준을 따를까라는 부분. 그 부분도 학습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학습할 부분은 이런 경우예요. 아버지께서 그런데 101동 707호를 이전에 구입하셨어요. 이전에 구입하셨고. 저는 구입했는데 그거 좀 이따 이 평가 기간 안에 3개월 후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7개월 후에 팔았어요. 즉 평가 기간을 벗어났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 사실 아파트나 뭐 이렇게 뭐 이 증여를 받고 난 다음에 바로 증여를 받고 바로 파는 경우는 거의 많지는 않습니다. 즉 이런 경우입니다. 평가 기간은 자 11월 25일이라고 하면 5월 25일부터 그다음에 2월 25일까지입니다. 이 평가 기간인데 101동 707호를 아버지께서 예를 들어서 1년 6개월 전에 구입하셨어요. 평가 기간은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증여를 받고 난 다음에 저는 계속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 즉, 이 평가 기간 내에 우리가 증여 시가를 구하다 보니까 그 가액이 너무 없더라. 그래서 법령으로 확대를 합니다. 야, 그래도 너무 짧지 않냐? 6개월, 전 6개월 후 3개월은 너무 짧은데, 야, 그 기간을 확대를 하자. 어떻게? 교재에 보시면 평가 기간을 좀 벗어나더라도 언제 평가 기준일 증여일 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 2년 이내. 자, 그리고 신고 기한으로부터 9개월, 6개월. 자, 이 법정 결정 기한이라고 하거든요. 평가 기간을 좀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만약에 101동 707호의 그 거래 가액이 있다면 그때는 시가로 볼 수가 있는데 이때는 조건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돼요. 무조건. 자, 위에 1순위는 그 기간 안에 그 거래된 가격이 있다면 보도 듣지도 보지도 않고 바로 시가로 우리가 시가가 되는데 이 경우에는 자,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시가로서의 지위에 해당이 됩니다. 다시 한번 자, 2순위 같은 경우는 무조건 평가심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심의를 안 거치면 시가로서의 지위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넘어오면 자, 베일동 707호가 11월 25일 날 아버지께서 증여를 하셨는데 이 평가 기간 안에는 거래된 가액이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보니까 2024년 1월 1일 날 1월 1일 증여를 이 아버지께서 베일동 707호 아파트를 구입을 하셨어요. 얼마? 10억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 평가 기준일인 2024년 11월 25일 이전에 2년, 그 2년 안에 들어옵니다. 자, 이 10억이 만약에 평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다면 이 10억을 시가로 인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평가 기간을 벗어난 기간, 간단히 우리가 교재를 보면서 한번 좀 볼게요. 그 뒤쪽에 있습니다. 뒤쪽에 한 단계 더 뒤에 보시면 몇 페이지입니까? 21페이지에 있습니다. 21페이지. 그래서 자, 보시면 이 평가 기간, 예를 들어서 증여를 놓고 볼게요. 증여를 놓고 놓으면 자, 평가 기준일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 사이에 없어요. 팔린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기간을 확대를 하겠다. 평가 기준을 놓고 2년까지 확대를 한다는 겁니다. 2년. 이 사이에 만약에 아버지께서 베일동 707호를 사셨거나 또는 제가 증여를 받고 난 다음에 법정 결정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증여세 신고 기한, 아까 신고 기한이 뭐였죠? 증여일로부터 그 달이 속한 달로부터 3개월. 자, 증여가 8일 날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 달 말이면 8월 말, 그다음에 12월 말까지가 신고 기한이 되고, 자, 증여 같은 경우는 6개월, 12월 말부터 6개월, 그다음에 2024년 5월 30일 이 사이에 만약에 제가 팔아버렸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반드시 자,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이 부분도 시가로 인정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3순위, 4순위를 한번 말씀을 하겠습니다. 3순위, 4순위. 자, 푸우님께서 지금 갑자기 지금 질문이 들었는데, 심의를 얻어서 평가 금액을 결정한 경우 가산세를 물게 되면 억울할 것 같습니다. 자, 평가 차이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없습니다. 평가 차이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평가 기간 내에서 자, 이제 3순위, 4순위입니다. 3순위, 4순위. 자, 그 3순위, 4순위는 1순위, 2순위와 똑같아요. 1순위, 2순위와 똑같아요. 그 구조가 보세요. 똑같은데 이제 3순위, 4순위는 어떻게 되냐면 그 본인이 증여받은 재산, 그 본인이 상속받은 그 재산이 아닙니다. 아니고 뭡니까? 유사한 재산입니다. 유사한 재산. 유사한 재산 뭐죠? 내 재산이 아니에요. 자, 그 한번 간단히 볼게요. 아버지께서 백일동 707호를 볼게요. 2024년 11월 15일 증여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평가 기간은 전 6개월 후 3개월. 그러면 5월 25일부터 그 다음에 2월 25일까지. 평가 기간을 벗어난 게 되죠. 전 2년 그리고 후 법정 결정 기한까지. 지금 이
백일동 707호를 만약에 아버지께서 20년 전에 구입하셔가지고 20년 전에 구입하셔서 그리고 제가 만약에 그것을 끝까지 들고 간다. 끝까지 들고 간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1순위도 없고 2순위도 없어요. 자, 그때는 어떻게 한다? 그 백일동 707호 이 증여받은 재산, 상속재산 받는 그 재산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사고 팔았던 그 재산 갖고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옆집, 윗집, 아랫집. 그게 뭐죠? 유사재산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백일동 옆집 708호, 백일동 706호, 백일동 뭐 608호, 백이동 805 이런 식으로 옆집, 윗집, 아랫집에서 사고 팔았던 가격이 있다면 그것을 끌어다가 시가로 쓰겠다는 겁니다. 즉, 첫 번째, 3순위 볼게요. 이 평가 기간, 자, 증여일부터 전 6개월 후 3개월 안에 만약에 백일동 708호가 거래가 된 게 있네. 얼마? 10억이 된 게 있네. 또는 706호가 거래된 게 있네. 얼마? 12억이 거래된 게 있네. 그러면 이 가액들을 이제는 시가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순위 뭐죠? 이 기간에 없으면 이 기간 확장을 해서 그때 사순위로 보겠다는 겁니다. 즉 1순위, 2순위는 내가 증여받은 그 재산 그 평가 기간에 있으면 1순위, 평가 기간을 벗어나면 2순위인데 그때는 심의를 받아라. 3순위 뭐죠? 3순위, 4순위는 그 재산이 없어. 그러면 이제 옆집, 앞집, 윗집 그 재산이 만약에 팔렸다라고 하면 그 평가 기간에 팔렸다고 하면 3순위, 평가 기간을 벗어났다고 하면 4순위. 이때도 4순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라 라는 그런 구조로 갑니다. 오케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가 이런 식으로 구조가 내려오게 됩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자, 그러면 아까 앞에 일단 그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어딘지 한번 다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여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뒤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1순위부터 4순위까지 그래도 없어. 그럼 어떻게 되죠? 이제 비로소 5순위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5순위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보충적평가 과목 그리고 기준시가, 공시지가라는 그런 국가에서 정해놓은 그 가액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순위부터 5순위까지 쭉 내려오게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뒤쪽으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몇 페이지? 사례 1번, 22페이지 한번 볼게요. 22페이지. 22페이지. 각자 한 30초 정도 빨리 한번 읽어보시고 정답을 채팅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20분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답변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정답은 몇 번? 1번입니다. 1번. 1순위. 볼게요. 2014년 7월 1일 증여를 받았습니다. 7월 1일 증여받고 난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증여일자가 정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평가 기간은 전 6개월 후 3개월. 이게 평가 기간입니다. 이 평가 기간. 이 평가 기간 안에 자, 우리가 뭘 증여받았습니까? 상가 건물을 증여받았는데 보니까 이 상가 건물은 아버지가 증여하기 전에 10년 전부터 계속 갖고 계셨어요. 그런데 아들이 진영기가 증여를 받고 언제 팔았습니까? 2024년 9월 달에 팔았어요. 9월 달에. 9월. 평가 기간 안에 증여받은 걸 팔았네? 그럼 몇 순위? 1순위. 정답은 1순위입니다. 1순위. 자,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자, 다음 문제. 사례 2번. 사례 2번 또 빨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답은 3순위 맞습니다. 자, 먼저 볼게요. 증여는 7월 1일 받았습니다. 그리고 평가 기간은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그리고 상가 건물 103호를 증여받았네요. 자, 그런데 어머니께서 이것은 10년 전에 구입했습니다. 10년 전에 구입했고 박연진도 이 상가를 처분할 계획이 없습니다. 즉, 이 상가 건물 103호에 대한 1순위, 2순위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3순위. 3순위 보다 보니까 103호가 아닌 102호 옆에 있는 상가가 팔렸어요. 언제 팔렸나 보니까 6월 달에 팔렸습니다. 6월 달에. 이때 얼마? 7억 원에. 7억 원에 팔려요. 자, 그러면 결국 정답은 이것은 3순위고 이것은 시가가 어떻게 되죠? 6억 원이란 뜻, 7억 원, 7억 원이란 뜻입니다.
이 3순위. 그 다음 사례 3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순위, 2순위보다 제가 이제 질문 한번 바꿔볼게요. 이것은 얼마로 신고해야 될까요? 시가가 얼마일까요? 시가가 얼마죠? 6억일까요? 7억일까요? 시가는 보자. 보겠습니다. 일단 6억은 몇 순위? 1순위. 왜? 증여받은 그 103호를 팔았대요. 언제 팔았대? 박연진이 증여받고 난 다음에 2달 있다 팔았어요. 그래서 얼마에? 6억에. 몇 순위? 1순위. 그런데 101호부터 108호까지 보니까 이것은 옆집, 윗집 보니까 옆집이 옆에 있는 상가가 7억 원에 팔았어요. 7억 원에. 7억 원에. 이때 6월 달에 얼마? 7억 원에. 몇 순위? 7억은 몇 순위? 3순위. 지금 여러분들 순위를 계속 말씀드린 게 순위가 뭐죠? 1순위에 해당되면 1순위 첫 번째로 우선적으로 적용을 해서 1순위입니다. 그래서 자, 비록 6억이 가격이 낮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몇 순위? 1순위.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을 해서 1순위입니다. 그래서 1순위. 해당 그 증여받은 재산 가액이 그 평가 기간 안에 그 매매 가액이 존재하면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1순위인 얼마? 6억 원을 해야 됩니다. 이제 사례 1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례 2번, 사례 1번을 약간 좀 더 세분화했습니다. 여러분들. 세분화. 이 문제는 우리가 지금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를 적용할 때 과연 그 기준점을 뭘로 할까? 계약일로 볼까? 중도금 납부일로 볼까? 아니면 잔금청산일로 볼까? 또 그렇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일로 볼까? 라는 부분입니다. 그 기준점을 어떤 걸로 잡을까라는 거예요. 어떤 걸로 잡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직 설명을 안 드렸지만 계약 체결로 볼까요? 아니면 등기 이전으로 볼까요? 등기 이전을 볼까요? 소유권 이전을 볼까요? 뭐 각자 한번 생각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등기 이전이 현재 지금 월등히 많습니다. 등기 이전 뭘로 봐야 될까요? 잔금청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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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금청산일. 자, 등기 이전과 잔금청산이 지금 서로 양분이 되어 있습니다. 뭘로 봐야 될까, 과연? 자, 이게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만약에 계약 체결로 본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죠? 7월 1일부터 1월 1일, 그 다음에 10월 1일이기 때문에 계약일로 본다고 하면 1순위네, 1순위. 만약에 잔금일로 보면 2순위네. 등기 이전 2순위네. 결국 계약일로 보면 이건 그냥 보지도 않고 바로 시가로 되는데 만약에 잔금일이나 소유권 이전을 보면 이게 2순위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죠? 이것은 반드시 평가심의원의 심의를 받아야 돼요. 예, 그게 달라져요. 자, 난 혹시 좀 답을 더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나는 아니다. 이거는 일단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전, 잔금 청산이 혹시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정답은 여러분들 의외의 답입니다. 정답은 계약 체계, 계약 체계, 계약 체계, 계약. 네, 야 계약이 우리 조 HWK님 약간 좀 늦게 계약이라고 이제 답변을 주셨습니다. 계약이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그 뒷장에 있습니다. 자, 시가의 적용 기준 우리가 지금 배운 페이지는 몇 페이지? 지금 20 27페이지 봅니다. 27페이지 계약일로 본다. 계약일 보겠습니다. 평가 기간 안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는 걸 어떤 날을 기준으로 할까라는 거 했을 때 지금 계약일로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평가 기간에 오는 것이 2개 이상이면 곧 설명드릴 거예요. 첫 번째, 평가 기간이 안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는 계약일로 본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계약일로 본다. 계약일, 계약일. 그래서 아까 앞에 사례 같은 경우는 뭐죠? 자, 25페이지 사례 같은 경우는 결국 9월 1일로 보기 때문에 이게 1순위 안에 들어왔구나 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왜 계약일로 볼까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재산 평가입니다. 평가. 지금 이게 얼마죠? 아파트 지금 보시면 25페이지 다시 넘어가서 보시면 25페이지 자, 25페이지 보시면 진영기가 증여받고 난 다음에
팔아요. 팔아. 얼마에 팔았습니까? 5억 원에 팔았어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가치, 상가 건물이 얼마짜리라는 것이 언제 결정이 되죠? 맞습니다. 계약 체결하면서 야 이거 5억에 팔게. 계약 체결에 이 가치가 비록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누구한테 뭐 소유권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상가 건물이 얼마짜리냐, 얼마짜리로 확정할까라는데 이 진영기는 이 9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상가 5억 원에 팔게.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가의 결정 산정 기준에는 계약일로 보는 겁니다. 뒤로 다시 넘어오면 한 페이지 더 뒤로 갈게요. 자, 우리가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보면 계약일 시점에 우리 부동산 얼마에 팔겠습니다라고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계약일로 본다라는 뜻입니다. 저희 감정가액하고 수용 경매 보상 이것은 시간 관계상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계약일로 우리 매매로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다시 앞으로 잠시만 넘어올게요. 평가 기간 안에 들어온 것이 2개 이상입니다. 아까 어느 분이 질문 주셨죠? 제가 성함이 잠시만요. 성함이 성함이 아까 제 정기영님이 아까 쉬는 시간 전에 질문 주셨나요? 그리고 Y님 질문 주신 거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까 질문 주신 거는 나중에 수업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자, 이 건이 사실 난 이제 조금씩 확장이 돼요. 다시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 연재콩진님 말씀대로 다시 이제 조금씩 이제 난이도가 올라가요. 네, 보면 이제 평가 기간 안에 들어온 것이 2개 이상일 때는 어떻게 되냐라는 부분입니다. 자, 평가 기간이 즉 시가로 보는 게 2개 이상인 경우는 일단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평가 기준일 전에서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자, 3순위, 4순위 공동주택은 예외가 된다. 이 정도만 딱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외가 있다. 일단 원칙은 평가 기준을 전후해서 가장 가까운 날이다. 라는 부분. 한번 그 사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문제에다가 답을 적었습니다. 적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상가를 증여받았습니다. 언제? 7월 1일 증여받았습니다. 7월 1일. 7월 1일 날 증여받았습니다. 그러면 평가 기간이 전 6개월, 후 3개월,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가 평가 기간이고, 자, 그런데 보니까 이 상가 건물은 어떻게 했냐? 아버지가 샀어요. 5억 원에 샀어. 언제? 2024년 6월 1일 날 샀어. 이때 계약을 했어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안에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는 계약일로 본다고 했습니다. 6월 1일 날 샀습니다. 얼마에? 5억에 샀어요. 자, 그리고 아들에게 증여를 해줬는데 아들은 증여를 받자마자 몇 달 있다가 2달 있다가 2달 있다가 2달 있다가 얼마에 팔았습니까? 5억 2천에 팝니다. 5억 2천에 팔아요. 자, 그러면 결국 이 평가 기간 안에 시가로 보는 게 2개 이상이 존재하는 때입니다. 아버지가 사서 증여했고 증여받은 걸 아들이 다시 팔았어요. 그러니까 2개가 존재한다. 5억이 될까? 5억 2천이 될까? 라고 했을 때 원칙이 뭐였죠? 그 평가 기준일과 가장 가까운 것.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가 산 건 언제죠? 7월 1일 날 증여하기 전에 언제? 한 달 전. 한 달 전에 아버지께서 계약을 했어요. 아들은 언제 팔았죠? 증여를 받고 난 다음에 60일 있다가 팔아버립니다. 그러면 뭘 적용해야 될까요? 정답은 한 달. 이 증여와 가까운 계약 체계를 한 달인 5억 원을 증여세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증여평가할 때. 이 상가는 5억 원으로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혹시 이해되세요? 혹시 모르겠다. 이해되십니까? 약간 여기서 지금 계약일이 들어오면서 약간 여러분들 지금 혹시나 이해 좀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데 지금 계약일은 평가 기간 안에 지금 들어올 때 그게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방금 배운 거는 평가 기간 안에 만약에 시가로 보는 게 2개 이상 존재할 때는 이때는 평가 우리 증여일하고 가까운 날짜를 해야 된다. 가깝게 계약한 날짜를 봐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혹시나 친척분들이 뭔가 좀 물어보신다. 야, 증여 어떻게 되지? 물어보시면 자,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 그 증여받은 물건 혹시 그 사고 판 그 내역이 있냐? 있다고 하면 그게 언제 계약을 했냐? 야, 이런 부분들. 자, 그런 부분들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언제 사고 팔았냐? 없다? 그러면 이제 그 옆집, 윗집, 아랫집 그 부분을 보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자, 3순위 예외 두 가지가 있습니다. 3순위 예외 두 가지. 이거 여러분들 이 우리 과정에서 제일 어려울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단 좀 한숨 쉬고 이제 심호흡 한번 하시고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가 기간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신고를 한 경우 신고일까지만 적용한다. 두 번째, 시가가 두 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 공동주택은 예외로 한다.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시가가 두 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는 평가 기준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것이 시가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3순위에서는 예외입니다. 3순위 중에서 공동주택, 우리가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아파트, 다세대, 연립 이 세 가지를 공동주택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가 기간 중 시가로 인정되는 기간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아까 1순위, 2순위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상속 같은 경우는 전 6개월, 후 6개월, 증여는 전 6개월, 후 3개월. 계속 여러분께 지금 반복을 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자, 전 6개월, 자, 증여를 한번 볼게요. 증여, 전 6개월, 후 3개월. 이렇게 해서 이게 평가 기간이에요. 이 평가 기간. 평가 기간입니다. 전 6개월. 다시 증여일로부터 전 6개월, 후 3개월. 이게 평가 기간이다. 그런데 3순위 또는 4순위에서는 여러분들 만약에 신고를 했다고 하면 증여세 신고를 했다고 하면 이때 신고를 했다. 그러면 이 평가 기간이 이까지가 돼버립니다. 남아있는 기간은 오지 않겠다는 겁니다. 잘 이해 안 되시죠? 이거 한번 예시를 하면 설명을 드릴게요. 2024년 11월 25일 아버지께서 증여를 하셨습니다. 증여를 하셨습니다. 전 6개월. 그러면 어떻게 되죠? 2024년 5월 25일 후 3개월, 2025년 2월 25일. 이게 평가 기간이 됩니다. 평가가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만약에 제가 증여를 받고 난 다음에 바로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했어요. 1순위부터 4순위까지가 없네. 난 5순위까지 신고해야겠다. 소위 말해서 기준시가로 신고해야지 라고 신고를 합니다. 왜? 아버지께서 한 10년 전에 구입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없어. 자, 이에서 만약에 아버지께서 토지를 증여하셨다고. 토지. 자, 토지를 증여했습니다. 토지를 증여했으면 자, 일단 1순위 없어. 일단 없어. 그 다음에 2순위 없네. 3순위, 4순위, 3순위, 4순위, 3순위, 4순위가 토지가 사실 나오기가 사실 좀 힘들거든요. 왜? 유사한 게 아파트,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옆에 아파트라고 면적이 비슷하고 그러면 이거는 유사하다고 생각되는데 토지 같은 경우는 형질이 다르고 위치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사로 잡기가 사실 좀 힘듭니다. 자, 그래서 3순위, 4순위 없어서 5순위로 바로 신고를 했어요. 5순위. 저는 5순위로 신고했습니다. 언제 신고했냐? 증여받고 난 다음에 바로 신고했어요. 11월 30일 날 신고했어요. 증여로. 자, 신고는 아무 때나 해도 상관없죠. 신고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부터 3개월 이내, 즉 2월 말까지만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근데 저는 좀 빨리 했어요. 증여받자마자 바로 신고했어. 신고했어. 그러고 난 다음에 저는 팔아요. 얼마? 12월 달에 12월 달에 팔아버립니다. 12월에. 얼마? 이 땅을 증여받고 난 다음에 10억에 팔아요. 신고하고 난 다음에 팔아요. 파는데도 평가 기간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나는 원래 5순위로 신고하면 안 되고 1순위로 신고해야 돼요. 10억에 신고해야 돼요. 왜? 아직 평가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신고를 먼저 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내가 알아요. 왜? 내가 신고했지만 내가 다시 팔기 때문에 이 매매가격을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신고를 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팔았다. 그러면 신고 기한이 남아있다고 하면 다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왜? 1순위가 나왔습니다. 10억이 나왔습니다. 해서 다시 신고를 해야 돼요. 왜? 내가 팔았기 때문에 내가 그 가액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3순위, 4순위는 다릅니다. 볼게요. 11월 25일 날 마찬가지로 증여를 받았습니다. 이때 아파트를 증여받았다. 101동 707호 아파트를 증여받았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자, 전 6개월 마찬가지로 5월 25일 후 3개월 2월 25일까지 1순위, 2순위 없어. 101동 707호 아파트를 증여받고 그 다음에 나는 계속 보유하고 있어요. 자, 근데 3순위, 4순위 볼게. 3순위, 4순위는 아까 말이 좀 짧았는데 죄송합니다. 3순위, 4순위를 보겠습니다. 3순위, 4순위를 볼게요. 자, 3순위. 제가 만약에 3순위를 보니까 101동 606호가 아파트가 있네. 아파트가 있어. 이게 얼마에 팔렸네? 10억이 팔렸네. 그래서 저는 11월 26일 날 증여받자마자 11월 26일 날 저는 이 10억을 3순위로 해서 신고를 하겠습니다. 라고 신고했어요. 신고했어. 그런데 뭐가 발생하냐? 101동 807호가 보니까 팔린 게 있어요. 신고 후에 팔렸어요. 신고 후에. 얼마에? 12억에 팔렸어요. 자, 과세관청에서는 야, 너네들이 신고하고 난 다음에 12억에 팔린 거 있으니까 너네 추가적으로 신고해. 근데 납세자 입장에서는 101동 707호는 우리가 한번 신고하고 나면 남의 집이 팔리든 안 팔리든 그건 관심이 없어요. 신고하기 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만 신고하고 난 다음에 남의 집이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과세관청에서는 야, 아직까지 평가 기간이 남아있잖아. 신고를 이때 했다고 하더라도 평가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너네 신고해야 돼 라고 하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불편하고 그래서 내가 위에서처럼 내가 증여받은 재산, 내가 상속받은 재산라고 하면은 내가 신고를 한 이후에도 내가 판 가격을 알 수 있지만 이 밑에 3순위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 일단 신고하고 나면 다른 사람들이 사고 팔았던 가격은 내가 어떻게 압니까? 그것까지 우리가 신경 쓰게 하지 말자라고 해서 이 부분, 3순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를 했다고 하면 신고일까지만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취지예요. 법의 취지입니다. 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유사한 재산이라고 하면 뒷페이지입니다. 뒷페이지. 유사한 재산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일상생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아파트 증여나 그다음에 오피스텔 증여나 그다음에 뭐 그런 증여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증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상당히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 반드시 한번 좀 힘드시더라도 좀 주의 있게 한번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유사한 재산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 상가 유사한 재산하고 아파트 유사한 재산은 좀 다릅니다. 개념이. 우리 상가라고 하면 평가 대상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기준시가 동일하거나 유사하지만 아파트, 다세대, 연립 같은 이런 공동주택의 유사한 개념에는 일단 세 가지가 들어와야 됩니다. 똑같이 동시에. 첫 번째, 같은 단지에 있는 아파트에 대해요. 두 번째, 그 전용 면적 차이가 5%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세 번째, 이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평가 대상 재산하고 내가 증여받은 아파트하고 상속받은 아파트하고 비교할 아파트가 공동주택 가격, 즉 기준시가가 5%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것은 좀 이따 사례를 한번 보면서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들어와야 3순위 안에 들어오는 아파트다. 예, 그래서 뭐냐면 보면 1순위, 2순위가 없어요. 없고 자, 증여를 2024년 11월 25일 받았습니다. 전 6개월 후 3개월. 전 6개월 후 3개월이에요. 자, 이때 3순위를 한번 적용하려다 보니까 저는 101동 707호를 증여받았습니다. 101동 707호는 아버지께서 10년 전부터 보유를 하고 계시다가 계속 저도 계속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1순위, 2순위 없네. 이제 3순위 보겠습니다. 3순위. 자, 102동 102동 707호는 보니까 이 사이에 10억에 거래된 게 있더라. 그리고 103동 707호는 보니까 12억에 거래된 게 있더라. 라고 했을 때 이 10억과 12억이 시가에 들어갈 수 있냐 없냐라는 것은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
자, 101동 707호, 103동 707호가 일단 동일한 주택 단지 안에 있네. 그러면 일단 첫 단계 통과. 세 가지 모두를 다 충족해야 됩니다. 두 번째, 전용 면적 차이가 5% 이내 드네 안 되네. 자, 101동 707호 내가 증여받은 것은 전용 면적 85평방미터인데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57평방미터 이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는 100평방미터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거의 비슷한 전용 면적 뭐 80까지는 괜찮겠죠. 82, 뭐 85, 86 이렇게 증여받은 아파트하고 비교할 아파트가 전용 면적이 일단 비슷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비슷한 5% 안에 들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자, 증여하는 아파트가 101동 707호가 국가에서 정해놓은 기준시가는 5억짜리예요. 102동 707호는 5억 5천짜리예요. 그러면 이 10억짜리를 우리가 시가로 끌어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비교할 수 있는 아파트하고 공동주택 가격이 5% 안에 들어야 된다. 즉, 내가 증여받은 아파트하고 비교할 수 있는 그 아파트들의 그 기준시가가 서로 비슷해야 된답니다. 그 비슷해야 이 안의 가격들을 시가로 끌어올 수 있겠다라는 뜻이고, 이 부분 여러분들 간단히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넘어가고 우리 사례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탈 흔들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이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기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개 이상인 경우, 어떤 경우 3순위인 경우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원래 원칙은 아까 여러분들 평가 기준을 전후해서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했지만 자, 이 경우에는 평가 대상 주택가, 즉 증여받은 주택가 또는 상속받은 주택가, 공동주택 가격 차이가 가장 예외입니다. 예외. 여러분들 예외지만 실생활에서 여러분들 이 부분이 제일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 예외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뒤에 한번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례 1번, 사례 1번. 여러분 저 혹시나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너무 이렇게 흔들리시면 안 돼요. 사례 보시면 이해가 좀 되십니다. 사례 1번 각자 한 1분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고 바로 시도록 할게요. 자, 이사라는 2024년 7월 10일 아버지로부터 제주 서귀포 강정아파트 111동 603호를 증여받았습니다. 증여받은 것은 111동 603호입니다. 111동 603호의 공동주택 가격은 5억 원이다. 자, 이 말은 뭐냐면 국가에서 정해놓은 가격은 5억이랍니다. 이것은 한편으로 5순위가 될 수도 있겠죠. 5순위. 111동 603호의 이제 1순위부터 한번 가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없어. 아버지가 옛날부터 계속 갖고 계시다가 증여하고 난 다음에 저도 계속 갖고 있어요. 즉 3순위, 4순위밖에 없어요. 이제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3순위를 보다 보니까 이게 유사하다는 개념이 일단 들어왔어요. 이 유사하다는 개념은 뭐냐면 세 가지 요건 충족해야 됩니다. 자, 같은 단지 110동 502호, 112동 307호, 1번 같은 단지 여기는 없지만 2번 111동 603호하고 비교했을 때 전용 면적이 5% 안에 들어옵니다. 둘 다 보니까 뭐 30평, 30평형, 30평형, 30평형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조건이 뭐죠? 세 번째 조건. 공동주택 가격이 증여받은 거하고 비교했을 때 5% 안에 들어와야 된다. 자, 5억 원이고 5억 천이고 5억 2천이다. 자, 일단 몇 프로? 2%, 4%. 둘 다 5% 안에 드네요. 둘 다 5% 안에 듭니다. 5억 원과 비교했을 때 하나는 2%, 하나는 4%다. 자, 이게 또 답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증여일로부터 평가 기간 내에 보니까 1번 아파트와 2번 아파트가 두 개가 지금 매매가액이 하나는 7억 7천, 하나는 6억 9천, 두 개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둘 다 보니까 유사한 재산에 해당이 되네. 왜? 110동 500이어도 자, 같은 단지에 있고 그다음에 전용 면적이 5% 이내 들고 그다음에 공동주택 가격이 5%, 자, 우리 비교 대상하고 5% 안에 들고 112동 307호도 같은 단지에 있고 면적이 5% 이내고 그다음에 공동주택 가격도 5% 이내에 들고 둘 다 시가 일단 시가는 들어왔습니다. 1번도 시가에 들어오고 2번도 시가에 들어왔습니다. 1번도 시가, 2번도 시가.
자, 그런데 시가가 두 개 이상 존재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일반적인 기준에서는 평가 기준일로부터 거래 매매 계약이 가장 가까운 날짜. 일반적인 기준에서는 자, 보자. 1번은 5월 9일, 즉 두 달 전이고 2번은 한 달 됐네요. 일반적인 기준에서는 6억 9천이 시가가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 3순위 여기 공동주택의 증여 상속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평가 기준일부터 가까운 것이 아니라 이 평가 대상 공동주택의 가격 5억 원과 차이가 가장 작은 거. 공동주택 가격이 차이가 가장 작은 거. 즉, 자, 110동 502호는 공동주택 가격 차이가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2% 차이 나요. 자, 그런데 2번 같은 경우는 112동 307호는 공동주택 가격이 5억 2천이에요. 4% 차이 나요. 자, 그러면 차이가 가장 작은 게 몇 프로, 뭐죠? 이게 2% 차이 나네? 그래서 4% 차이 나는 5억 2천, 이 부분은 아니라 2% 차이 나는 이때 거래됐던 가격 7억 7천이 시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것입니다. 1번. 1번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만 이해가 되면 이제 우리 재산 평가에 대해서는 거의 큰 틀은 일단 3분 응선, 8분 응선은 이미 지났어요. 자, 잠시 한 4시 좀 쉬고 4시 1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